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15년간의 추적 끝에 유대인 업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웁니다. 유대인 단체인 시몬 비젠탈 센터는 68년간 도망 다닌 97세 유대인 학살 가담자 라슬로 차타리를 2012년에 체포했죠. 이런 유대인의 집요함과 끈질김에 저도 일단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용하게도 살아남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영웅이 된 사람도 있죠. 나치 독일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어떻게 미국의 영웅이 되었나 지금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 런던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닌 V2 베르너 폰 브라운이 주도해 이것을 개발했어요. 이것은 히틀러가 전력을 다했던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자 모든 로켓 발사체의 원본 로켓이에요. 지금의 로켓에도 운용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니 그 당시 개쩌는 최첨단 하이테크였죠. 전쟁 중에는 탄도미사일로 사용되었는데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맺은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장거리포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없었어요. V2는 탄두에 약 900kg의 폭약을 실을 수 있었고 최고 속도도 음속의 4배에 달했다고 해요. 사정거리는 330km여서 독일 페넴인대에서 영국 런던으로 발사했다고 해요.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25km라고 하네요. 원자폭탄도 비행기로 실어 나르던 시절에 비행기도 없이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에 당시 영국인들은 V2를 악마의 사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전쟁이 연합국 측의 승리로 기울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독일의 V2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특히 영국과 미국은 나치와 협력을 했든 안 했든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오버캐스트 프로젝트를 실행했어요. 1944년 영국의 총부사령관 로널드 위크스 중장은 독일의 연구 개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독일로부터 빼낼 수 있는 유일한 배상금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결국 폰 브라운을 비롯한 120여 명의 과학자들은 미국에 투항했고 미국은 V2와 관련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폰 브라운은 도람프 삼촌이든 푸틴이 삼촌이든 내가 원한 삼촌은 오직 부자 삼촌이다라며 미국에 투항한 이유를 밝혔죠. 투항 후 미국으로 이송된 폰 브라운과 과학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감옥에서는 아니고 군 부대에서 지내야 했지만 독일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오히려 독일 과학자들과 가족들이 테니스 경기를 시작하면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미국인들은 자리를 비켜줘야 했을 정도여서 미국 땅에서 독일인 비위 맞추느라 빡치신 미국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독일 과학자들은 미국의 군사용 로켓 연구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미국 과학자들로만 이루어진 로켓 개발팀은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폰 브라운의 팀은 레드스톤 로켓, 주피터-C 로켓을 만들어내며 로켓을 개량해 나갔어요. 한편 미국 정부는 독일 과학자들을 위해 페이퍼클립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자기 새끼 지키는 데 진심을 다합니다. 미국의 나치 전범조사팀이 나치 과학자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찾는 일에 착수했을 때 V2 로켓과 관련된 독일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폰 브라운을 비롯한 독일 과학자들의 모든 책임을 나치 친위대에 전가시키기까지 했죠. 폰 브라운도 로켓은 완벽하게 움직였지만 엉뚱한 행성인 런던에 착륙했다고 하면서 독일의 V2 생산 공장에서의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매질과 처형에 대한 책임을 피했어요. 강제 노동과 V2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죠. 죽탱이 때리고 싶네요. 미국은 처음부터 폰 브라운을 로켓 개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나치에 협력한 자이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데 군사용 로켓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폰 브라운이 주피터-C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죠.
그러나 전쟁 후 미국과 소련은 본격적인 우주전쟁을 벌여요. 먼저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죠.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전파를 발신했죠. 그때서야 미국은 폰 브라운의 주피터-C 로켓을 이용해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했어요. 소련보다 4개월 늦었죠. 이후 마상을 입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사를 발족하고 나사 마셜 우주비행센터의 책임자 자리에 폰 브라운을 임명했죠. 폰 브라운이라는 MSG를 치기로 결심한 거죠. 하지만 또다시 미국은 소련에게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 타이틀을 빼앗겨요. 물론 유인 우주비행으로 인정되려면 착륙 때도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캡슐에서 탈출해 낙하산으로 착륙했지만 말이죠. 이후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을 이길 수 있는가라며 겁나게 쫍니다. 이에 폰 브라운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다음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답하죠. 본격적으로 아폴로 계획이 실행되었어요. 드디어 1969년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고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을 딛게 되죠. 이 장면 많이 본 기억이 나네요. 이때 달 표면에 설치한 레이저 반사판은 지금도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제야 미국은 우주전쟁에서 승리하고 아폴로 계획을 주도한 폰 브라운은 미국의 영웅이 되었답니다. 사실 아폴로 달 탐사선이 발사되기 하루 전날 한 기자가 폰 브라운에게 당신이 만든 아폴로 탐사선이 런던에 착륙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폰 브라운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빠져나가 버렸답니다.